제 대표작은 실은 카이스트라는 드라마인데요. 보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잘 안 나실 텐데. 저는 2011년부터 중국에 가서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상해에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협업을 해서 드라마를 연출하고, 지금 중국에 이제 후난 TV라고 있어요. 거기서 드라마 2편을 연출했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북경에서 영화진흥위원회가 하고 있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있어요. 북경 영화진흥위원회 북경사무소에 3개월마다 한 번씩 영화 제작사들을 뽑아서 거기 이제 사무실과 숙소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 6개월까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나리오도 디벨롭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같이 하고 왔어요. 왜 웃으세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공이 어떤 전공들이신지 보니까 이렇게 조금 제가 뭐 강의하는 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뭘 듣고 싶어 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일단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무엇을 말씀을 해드릴지 좀 정할까 하거든요. 제가 드라마 프로덕션을 12년 동안 해서 드라마 3편 제작하고 영화도 1편 제작했고요. 그건 이제 국내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한 5년 동안 영화 드라마를 했으니 무엇을 더 듣고 싶으신지 이야기해 주시면 이 졸리는 토요일 오후 오늘 같은 시간에 한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이 안 들게 해드리고 싶어서 관심이 있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선생님 여자정예를 찍을 때, 삼척에서 찍을 때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그 여자정예의 제작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그것을 왜 로케이션 장소를 삼척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동해 쪽에 가서 했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는 이제 다른 한류하고도 물려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작자니까 오히려 더 연출자보다는 훨씬 더 아마 거의 대부분 마포구에서 찍었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장면이 김 누구죠? 그 여자 김지수의 뭐 갈등 씬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쪽 라인에서 흐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완성품은 저는 부산영화제에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라인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 수업했던 거랑 연관이 되는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뮤지컬을 또 뮤지컬이라고 했던 그 타이틀의 네. 콘텐츠를 장명할 때에 브랜드 네이밍을 만드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실은 이제 여자정예는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 중에 저예산 예술영화에 1년에 이렇게 2편씩 정해서 4억원씩 그냥 지원해주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숙대에 있는 국문과 교수님의 원작 소설이 있었고, 윤기 감독이 그걸 각색을 해서 이제 저랑 같이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각색을 했는데, 실은 각색한 첫 번째 시나리오를 받아들인 순간 절대로 이 영화를 제작하면 안 된다는 수많은 선배들의 조언이 있었어요. 100%만. 그리고 감독은 살아남을지 몰라도 제작자는 분명히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사업이 나온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 그 지원자에 제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 나중에 알게 됐는데, 김대우 감독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김대우 스캔들을 쓰시고 최근에는 무슨 영화죠? 베트남 송승헌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네네네. 인간님도 연출하시고 하셨던 김대우 감독님께서 심사위원이셨는데, 김대우 감독님이
우기셔가지고서 또 이제 지원을 해줬다고 그 골프를 치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김대환 감독님께 김대환 감독님이 제 인생 30대 중반을 꼬이게 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여자정에는 제작비가 총 7억 8천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4억 원이 지원작이었고 나머지는 투자를 이제 저희 회사에서 좀 조달하고 LG필름이랑 공동제작사에서 조달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스코어는 뭐 극장에 걸었는데 약 한 4만 명 봤습니다. 그리고 전액 손실이 났습니다. 각종 영화제에 나가서 7개의 상을 받았어요. 베를린 뭐 네펙상, 뭐 싱가포르 영화제 있겠죠, 오디언상 뭐 이렇게 좀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윤기 감독은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되었고 저는 그 빚을 갚느라고 썸데이라는 드라마를 연출하게 되었죠. 다시. 원래 저는 드라마를 연출을 했는데 영화를 하고 싶어서 2000년도에 나와서 한 5년을 영화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윤기 감독이 그걸 가져와서 뭐 그렇게 운명처럼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고 삼척의 로케이션을 간 건 아마 윤기 감독이 그 장면을 아마 거기서 찍고 싶어가지고 봐둔 데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삼척 로케이션 못 따라갔는데 주로 여기 마포구 요 뒷길에서 많이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저기 우리 영진이 종합촬영소에서 이제 세트 지어서 촬영했었는데 그 영화는 지금 제 생각은 실은 이제 그걸 이제 투자를 받겠다고 실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주는 17개 투자처를 다 제출했고 모두에게 빠꾸를 받았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사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억 투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술영화를 기획을 하고 또 제작을 하겠다고 나섰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선배들이 모두가 하지 마라. 인생이 꼬인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물론 뭐 그 뒤에 조금 회사도 좀 어려워지고 힘들긴 했지만 그런 생각은 해요. 딱 그 시기에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에 작은 선물을 하나 해준 것 같다. 네. 뭐 그리고 이제 그 세대를 살면서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제가 감당한 것 같다. 제가 일본에 한번 갔는데 어떤 사람이 쫓아와갖고 저한테 사인을 해달래요. 그래서 왜 제가 누군지 알고 그랬더니 자기가 여자 정예를 너무 잘 봐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자 정예는 맞다. 그런데 나는 오픈되지 않았는데 내 얼굴은 여자 정예를 통해서 오픈된 적이 없다. 윤기 감독은 뭐 워낙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않을 텐데.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여자 정예를 너무 좋아하니까 여자 정예를 다 파본 거예요. 누가 관련돼 있고. 그래갖고 제 얼굴을 기억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이제 자기가 감동을 받고 뭐 했다고 하니까 제가 약간 보상을 받은 느낌이 들었고요. 별산 여슬영화는 그 이후에 김기덕 감독님과 뭐 홍상수 감독님이 각자 자기 길을 가시면서 두 분은 예산을 한국에서 투자받지 않으세요. 영화를 만드실 때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홍상수와 김기덕 감독은 예술영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김기덕 장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홍상수 감독님도 홍상수 장르를 만들지 꼭 예술영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쨌든 그런 감독님들이 그 웨인왕이나 그 대만의 차이밍양이나 이런 감독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거기 그 감독들의 영향으로 한국 감독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탄생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 시기가 2005년 저는 실은 별로 한 건 없고요. 기획을 해서 어쨌든 그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그 시기에 제 인생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무엇이었죠? 뮤지컬 관련해서.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뮤지컬이라고 하자고 했어요. 이제 작가랑 저랑 작가 김희재 작가라고 뭐 실미도를 쓰고 뭐 좀 유명한 작가 있어요. 추계대 교수고. 근데 이제 그냥 뮤지컬 했더니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를 쓰면 어떠냐? 그게 이제 정화사 더를 쓰면 우리 뮤지컬, 이 뮤지컬 이런 뜻이 있고 좀 심심하지 않고 그냥 뮤지컬 이런 거보다 이제 더 뮤지컬 뭐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의견을 좀 물어봤는데 예, 더 뮤지컬이 좀 낫다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선택했고요. 그 장르에 제가 원래 그 뮤지컬을 워낙 좋아하고 뮤지컬을 만들고 싶어하고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뮤지컬이라 소재를 선택해서 드라마화까지 성공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일단 만들다 보니까 작곡이 곡을 모두 이제 라이선스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거기 나왔던 뭐 말하자면 뭐 지금 이 순간 이런 것도 그 앤드류 로이드 웨버한테 메일을 보내갖고요. 그 에이전트한테 다 허락받고 썼어요. 진짜 그래서 뮤지컬 드라마를 중간에 안 하고 싶었어요. 5천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그 총각내 야채 가게를 했던 그 작곡가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김지혜. 그러니까 하여튼 그 총각내 야채 가게 뭐 그 다음에 그 김종욱 찾기 이런 거 작곡했던 이제 그분이 다행히 우리 자기의 모든 작품의 권리를 다 이제 마음대로 쓰라고 하셔서 제가 그 드라마에 그분 중심과 그 다음에 이제 엘자르스와 그 몇 개 그 외국 그 뮤지컬 원안을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뮤지컬 회사에서 다행히 몇 개 자기네들이 수입한 것에 한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가를 대신 받아줘가지고 드라마를 만들 수 있었어요. 끝까지. 더 뮤지컬은 실은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뉴욕 로케이션이 있었는데요. 캐스팅이 잘 안 돼갖고 제작비가 조금 나라면 이렇게 해서 뉴욕은 못 가고 한국에서 못 찾았어요. 드라마 네이밍 같은 경우는 실은 수많은 그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아주 이제 옛날에는 이런 거 많았잖아요. 뭐 호텔리어, 뭐 직업 이름을 아예 그냥 대명사로 이렇게 붙였었고 요즘에는 이제 각 직업군들이 다 이제 하나씩 다 나왔잖아요. 드라마에서 다 다뤄지고 나니까 이제 직업군보다는 형사로 이렇게 좀 많이 쓰죠. 뭐 발칙하게 좀 빛나거나 뭐 이런 식의 요즘 트렌드는 좀 그런 것 같고. 응답하라는 굉장히 장명을 잘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이지 않나 싶어요. 응답하라 응답하라에서 시리즈로 만들 수 있고 또 시청자 보고 응답하라라는 네이밍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참 도전적인 이름이죠. 응답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제목을 그따위로 지어서 이렇게 무응답하게 만들어요. 있는데 다행히 드라마가 굉장히 좋았죠. 지금도 아주 좋고요. 또 뭐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본이요. 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배우인데요. 네. 대본이 굉장히 그냥 앞으로 한국 창작자들한테 바라고자 하는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고자 하는 희망이 있다면 항상 배우들끼리는 그러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까 다양하게 해외 영화를 보면서 저런 역할 너무 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어떤 캐릭터나 대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작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게 관객을 염두에 두고 제작이 될 때도 있지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본의 문제인 경우도 있잖아요. 제작하는 입장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그 다양성이 지금보다 좀 더 이제 좀 저변 확대가 되겠지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옛날보다 요즘의 대본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나 관객을 너무 생각하는 대본을 좀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작업했던 작가들 이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용의 눈물 뭐 이런 거 하셨던 이완경 선생님, 그리고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파도 그대로 오나 이런 거 했던 김정수 선생님, 그리고 칼스 할 때는 손진아 작가, 그리고 여기 없지만 KBS에서 그 남자 이야기라는 드라마를 2009년에 제가 제작했어요. 그거도 손진아 작가가 했고요. 그 다음에 썸데이는 그 실미도 썼던 김희재 작가, 그 다음에 더 뮤지컬도 김희재 작가가 썼거든요. 이런 작가들이랑 이제 저는 조금 신인 작가들보다는 조금 이름이 있고 대가들이랑 좀 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싫어하는 이제 그분 장점이면서 굉장히 좋은 점이기도 한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면, 이 시청자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응변하는 게 있어요. 좀, 그러니까 김정수 선생님이나 이영현 선생님은 조금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왜냐면 그분들은 생활극이랑 사극을 좀 주로 쓰시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는데, 나머지 이제 김희재, 손진아 작가는 되게 그 현안에 되게 민감하고 이 현대를 좀 많이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대사를 쓰시는데 대사에 선생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재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나는 드라마 보려고 그러는데 나를 자꾸 가르쳐 달라고 안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싸웠어요, 실은.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좋은 글쓰기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는 편인데, 저는 김은 선생님의 글쓰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김은 선생님의 글쓰기가. 그러니까 김은 선생님의 글은 뭐 누군가 이제 써놓으신 글을 분석한 거를 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은의 글쓰기에는 부사가 없다. 김은의 글쓰기에는 부사가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 매우 뭐 이런 것들을 안 붙이고 그냥 상황을 아주 담담하게 단문으로 계속 끌고 가시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부사는 우리한테 주는 거죠. 야, 이랬으면 정말 우리는 그랬겠다 하는 마음의 부사를 우리가 만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드라마도 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으면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했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를 전달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전달하는지는 실은 이런 거거든요. 그 상황 자체를 그냥 만들어 놓고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는데, 그 상황이 너무 돈이 많이 들거나,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대군이 쳐들어오거나,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정 안에서 전화 뭐 청나라 뭐 명나라 뭐 수십만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잖아요, 메신저로. 그렇지 않고 이제 쳐들어오는 그렇게 찍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좀 독특한 상황에서 하여튼 그런 메신저 외에는 거의 대부분 본인의 이야기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상황 속에서 그 인물이 무엇라고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도덕 교과서처럼 말하는. 저는 그래서 씬을 쓸 때 저도 글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요즘에는 부사를 없애고 단문 쓰기를 연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요즘에 응파를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 응팔은 대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은 저는 이제 SBS 프로덕션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김종학 감독님, 손진아 작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드라마의 주류를 따라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요. 정의령 감독이라고 또 되게 유명하신 감독님이신데, 그래서 그 선생님들로부터 배웠고, 또 한 분은 주병대 감독님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LAR이랑 뭐 오박산의 사람들, 우리나라 시트콤을 처음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김병욱 그 감독의 선생님,
그분한테 제가 카이스트를 배웠는데 같이 하면서 연출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글쓰기는 실은 굉장히 명쾌해요. 네, 명쾌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글쓰기가 네, 응팔. 그 응팔은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줘요. 뭘 안 해요. 그래서 아주 고스란히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최근에 그런 드라마를 보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여러분 KBS에 혹시 KBS 관련해서 KBS 드라마도 친한 사람이 있어도 일러줄 게 없습니다. 네. KBS 드라마가 이 KBS 특히 월화수목의 장르문 말고 현대문 같은 경우는 대본 쓰기를 이렇게 보면 확연히 좀 차이가 나요. TVN 드라마들 미생은 워낙 뭐 윤태호 작가의 워낙 뛰어난 게 있었지만 정현정 작가가 너무 각색을 잘했죠. 원작보다도 굉장히 뛰어난 각색이고요. 이제 그 김원식 감독이 KBS 출신이고 또 응답하라 시리즈를 하고 있는 신원호 PD도 KBS 예능국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드라마국 출신이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드라마 주류에서 이렇게 쭉 그렇게 훈련받은 게 아니라 이분들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길을, 자기 드라마를 말하는 자기의 스킬을 좀 만드신 것 같아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거의 동년배들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47인데, 김원식 PD도 뭐 45에서 7, 그 나이 때인데, 그 나이에 그렇게 훌륭한 자기의 화법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그 수제들, 천재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들의 시대가 좀 열린 것 같고, TVN 드라마 시대가 좀 열렸는데,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전혀 드라마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어떤 클립을 봤는데, 이 클립에서 어떤 기자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PD가 신원호 PD가 응답하라 1988을 제작 발표를 할 때 무슨 말을 했는데 날 망했다 이렇게 말했대요. 아마 이 드라마는 크게 망할 거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아마 그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폭발적이죠. 지금 뭐 14% 뭐 이렇게 넘겨서 기록을 세워보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드라마 속에서 그냥 살아가잖아요. 제가 중국 작가들 이제 조금 중국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중국에서 대본 쓰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서 중국 시장에서 돈을 벌어오는 시절은 하려는 뭐 10년이면 끝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중국은 심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 아시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까다로움이 있어요. 드라마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람 피는 거를 드라마로 쓸 수 없어요. 네. 그러면 뭘 쓰라는 거야, 드라마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연인 관계인데 양다리가 안 돼요. 네, 썸은 타도 돼요. 썸 타는데 양다리가 정확하게 대놓고 양다리를 하면 그건 심해가지고 네. 공산당 나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중국 못 산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드라마를 어떻게 쓰겠어요? 네, 가족 간의 하극상 안 돼요. 되지들지도 못해요. 그러면 현대극을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 하는 거예요. 자꾸 현대극을 쓰는 애들에 그냥 코미디 어설프게 슬랩스틱하고 이쪽으로 가고 중국은 중국 역사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화혁명이라는 걸 겪어요. 우택동이 문화혁명이라는 게 실은 우택동의 홍위병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수십 명의 대학생을 지방으로 보냈고 그 홍위병들이 다시 북경으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아직 없어요. 중국에는 성에서 성을 옮기기 힘들어요. 직업을 가지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못 돌아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아 비판하고 뭐 부조와 척결하고 이러는 그 해방공간 시절에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딱 잘못하면 돌로 때려 죽였어요. 재판이 없었어요. 그냥 우르르 가서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보통 이제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용서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피해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이. 왜냐면 잘못했다 그러면 맞아도 된다, 죽어도 된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 스태프들이랑 일할 때 진짜 어려운 게 절대로 잘못했다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했어요. 중국 스태프를 다 모아놓고 나한테 두 가지를 이야기를, 그러니까 두 단어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내가 용서한다.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니네는 집으로 돌려보낸다. 이게 뭐냐면 하나는 그 떼부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뿌아오이스, 이거는 그러니까 불, 호, 예, 일사. 그러니까 뭐냐면 참 별로 안 좋은 일이 벌어졌네요. 이게 무슨 사과예요, 이게? 예, 사과도 아니죠. 근데 뿌아오이스도 되게 안 해요. 예, 유감스럽습니다.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네요. 이게 두 개가 중국에 사과하는 두 개의 문장인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 떼붙이 못하겠으면 뿌아오이스라도 해라. 뿌아오이스는 내가 들어볼 때는 사과가 아니다. 그렇지만 얘네들 마음을 표현하는 건 된다.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실은 중국 사람들이 좋은 드라마 대본을 쓰기는 한참 걸릴 거예요. 사회가 변하자. 실제로 그래서 중국 드라마의 반은 사극이에요. 왜냐면 사극은 진짜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이렇게 요제지 뭐 이런 거 아시죠? 옛날 고서에 나오는 귀신은 써도 돼요. 고서에 있으니까. 그런데 현대에는 귀신이 있으면 안 돼요. 유물이라서. 모든 공포영화가 끝나면 이거 사람이 했다를 증명해요. 네, 그래서 안병기 감독이라고 혹시 아세요? 영화 감독 중에서 안병기 되게 유명했던 폰하고 하지원이 떴던 그 안병기 감독이 중국에 가신 지 이제 6년째고 필선이라는 중국 영화를 공포영화를 만들었어요. 지금 3개째 찍으셔서 안병기 감독은 중국에서 꽤 유명한 공포영화 전문 감독으로 자리를 잡으셨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안 만드시고 안병기 감독이 필선 1을 갖다가 작업하는 대본 작업을 하는 2년이 걸렸어요. 왜냐면 귀신이 안 했고 사람이 했다를 증명해야 되니까 계속 귀신 이야기를 만들던 감독이 이게 대본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좀 고치면 되겠지 하고 재심의를 내고 계속 까이는 거예요. 이건 귀신이 그렇잖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우신 거죠. 아, 인물론자들이 현대에 귀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사람이 한 걸로 다 만든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지금 잘 만들어, 우리가 보는 중국 귀신 영화는 뭐냐? 많이 보셨죠? 중국 귀신 영화. 못 보셨어요? 고서에 나오는 귀신 영화 돼요. 이제 그거 되고요. 현대 귀신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왜 통과가 되냐면 가만히 보면 뇌물을 먹어서 돼요. 지네끼리 짜고 치면 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중국은 좀 후진적이고 그 광전천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국에 문화부가 있고 광전천국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치면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광전천국이 있는데 그죠? 광은 빛이잖아요. 그죠? 예, 빛은 뭐 이렇게 TV 영상물,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전기잖아요. 이 전기는 라디오나 통신 이거예요. 그래서 광전천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걸 다 통제해요. 그래서 전심위가 있고요. 또 끝나고 나면 후심위가 또 있어요.
그 대본대로 잘 만들었는지 그 두 개가 다 돼야 필증이 찍히고 그 광전총독이 화가증을 냈다는 거를 중국 영화 보면 혹시 그거 아세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짠짜잔 하면서 이렇게 무슨 동상 같은 게 이렇게 필름 아래 붙어 있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게 광전총독이 심의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아래 보시면 광전총독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해야 영화도 걸 수 있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는 중국에 방송국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중국의 방송국 개수. 뭐 라디오까지 다 합쳐갖고 뭐 각 성에 뭐 성이 좀 20개 넘게 있으니까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라디오까지 합치면 2, 3천 개. 오. 가서 바꾸라. 그걸 딱 맞추면 되게 3,000개쯤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방송국 성능을 셀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되나요? 뭐 지방 방송까지 이제 방송 너무 많고 여러분께 이제 제가 이제 중국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중국에 가시면 TV 이렇게 보시잖아요. 호텔에. 근데 보면 이렇게 막 채널 넘겨보면 잘 아시는 중앙방송이라고 하는 CCTV 채널이 뭐 12개에서 15개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넘어가면 각 성마다 그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국가 소유의 방송국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것들이 지역 특성을 갖다가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위성으로 쏘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위성 TV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스칼라이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위성 TV 하면은 사람들이 덜 볼 것 같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고 위성 TV가 공중파예요. 그래서 군안 위성 TV, 절강 위성 TV 이런 거 붙으면 공중파에서 공중파 방송을 한 거예요. 전국이 다 커버링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북경에 가셨다 그러면 북경에 CCTV는 근데 법적으로 싹 다 봐야 돼요. 공산당 방송 법적으로 15개를 다 틀게 돼 있어요. 그래서 CCTV가 파워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뒷번호로 이제 자기 동네에 있는 위성방송부터 해가지고서 흥룡방송, 저상위성TV, 후난위성TV 쭉 이렇게 다 위성TV들은 무조건 언에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기타 채널, 자기 지방에 있는 뭐 그죠? 문화채널, 뭐 경제채널, 뉴스채널 이런 것들이 붙어갖고 중국에 가면 보통 한 60, 70개 채널이 호텔방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채널이 뭐냐면 후난위성 TV예요. 그 호남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딱 이렇게 중간에 있어요. 남쪽 중간 쪽에 있는데 여기가 마오쩌둥의 고향이에요. 눈이 부셔서 네. 저분이 가운데 못 썼어. 네, 제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뭐 마오쩌둥이 얼마나 그 국부로 추앙받는지는 아시죠? 중국 돈 보셨어요? 중국 돈. 중국 돈에 나와 있는 사람 얼굴 있죠? 그 사람이 모택동인데요. 마오쩌둥인데 그 우리나라는 지폐마다 사람이 다르잖아요. 근데 중국 돈은 싹 다 모택동이에요. 네. 돈이 10원이든 5원이든 100원이든 다 마오쩌둥이에요. 그럴 정도로 정말로 모택동을 실격파하는데 그 호남성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호남성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우리는 모택동 또 정치색도 되게 강하고 입김도 세요.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상해 방이라고 있는데 중국은 상무위원들이 있어갖고 의사결정하는 건 아시죠? 그 중에 이렇게 남방에 쿼터가 있고 북방에 쿼터가 좀 있는데 상해방 쿼터가 꼭 있어요. 거기에 호남 사람들이 꼭 이렇게 진출을 하고 그러는데 그 후난성이 그런데 이제 내륙 중간에 남쪽에 있다 보니까 실은
잘 살지는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그 우리나라 호남이랑 조금 비슷해요, 상황이. 다른 바닷가에 있는 성들보다 좀 잘 살지는 못하는 편인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예. 그리고 얘가 강하고. 왜 우리도 호남 쪽으로 내려가면 뭐 이렇게 국악이 내려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훈안 TV가 훈안성의 장사라는 도시가 이제 성도인데요. 서울인데 인구 한 700만 되는 서울이에요. 근데 여기에 약 한 30년 전에 LG전자가 들어갔어요. 공장이. 그래서 LG전자 공장이 그 당시 이제 창사라는 이제 도시의 성도에 먹고 살 게 별로 없었는데 LG전자가 들어와가지고 LG전자에 근로자들이 몇만 명이 있으면서 친한파가 형성돼요. 왜냐면 예, 먹고 살려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창사에 가면 한국말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어요. LG전자 공장은 지금 이전을 했는데요. 너무 땅이 비싸니까 창사 중간에 있으니까 딴 지방으로 이전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한국 도로가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러면서 이 다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게 될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랑. 그러면서 훈안 위성 TV가 한국의 MBC랑 친하게 돼요. 네, 그래서 워실것쇼, 그러니까 나는 가수다를 터뜨려요. 나는 가수다 포맷을 가져가서. 그 다음에 아빠 어디가를 가져가서 터뜨리고요. 이제 그러면서 원래 이제 예능은 그 이후였고요. 대장금이 먼저였고요. 죄송합니다. 대장금을 가져가서요. 대장금을 60억에 수입해 가서 1,500억을 근데 지금까지 누적 수익으로 치면 한 3,000억 정도 번 거. 대장금 하나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포맷을 1년에 몇백억 어치를 사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제1 주자였고요. 그래서 그 뒤에 대장금이 터지고 나자 이제 예능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나는 가수다는 포맷을 사서 갔는데 중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국민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아빠 어디가도 똑같이 했는데 뭐 그것도 뭐 엄청난 시청률. 중국에서는 채널이 너무 많으니까 시청률이 1%가 나오면 시청률 1%면 성공이거든요. 네. 2%는 대박. 네, 2% 대박. 4% 완전 우리나라 시청률 4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장금이 시청률 맞춰보세요. 그러면 대장금 그 당시 얼마나 했겠네요. 아까 잘 맞추신 분. 중국에서 7% 사이 나왔을 것 같아요. 13%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러고 나서 나는 가수다는 이제 시즌을 거듭하면서 계속 잘 가고 있고요. 아빠 어디가는 시즌 3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 5명을 데리고 5일 동안 그냥 다른 아이템 하나로 필름을 찍어갖고 영화관에 걸었어요. 극장판 얼마 벌었게요? 다 나한테 소리지? 1,500억 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이제 훈안 TV가 그렇게 하니까 중국 방송국들이 한국에 와서 포맷 그 종편에 있는 포맷까지 싹 다 사갔어요. 드라마 판권은 이렇게 딜해요. 그 꽝셀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냥 이제 제작사죠. 배급사이기도 하고 MBC에 가서 이렇게 딜을 해요. 니네 2년 동안 만든 드라마 전체 리메이크권 얼마니? 통으로 하는 거? 통으로 쓸 그냥 그래갖고 화끈하다 진짜. 사갔어요. 100억 주고 사갔어요. 그런데 참 잘못한 거죠. 왜냐면 뜯어서 팔았으면 2배 이상 벌 수 있는 거를 담당자가 그렇게 해서 덤핑을 쳐버린 거죠. 이제 중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위성 TV가 이제 가시면 이제 좀 아실 수 있어요. 이제 훈안 TV는 망고 TV라고 해요. 거기서 망고가 많이 나서 이렇게 망고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노란색으로.
얘네들이 예능과 시청률 1등하는 현재 CCTV를 제외하고, CCTV는 항상 예외예요. 왜냐면 CCTV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갖고 보는 그 시청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틀어놓은 CCTV는. 그거 외에 젊은 사람들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보는 훈한 TV. 그 다음에 이제 절강성이라고 있어요. 저장이라고 하는데 상의 아래쪽을 바닷가, 그 절강성 TV가 있고 아래 복강성이 있는데 절강성 TV가 좀 유명해요. 그래서 그 절강성 TV에는 김수현이 그 드라마 예, 별그대가 끝나고 나서 훈한 TV를 가서 인터뷰를 할 줄 알았더니 절강성 TV에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요 이제 그런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방송국 두 개는 절강과 훈한 요 정도 기억하시면 중국 가서 아 저장 TV와 훈한 TV구나 이 정도 알고 CCTV구나. 그 다음에 이제 상해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별돼 있는 오리온 비슷한 동방 TV라는 게 있어요. 걔가 제일 커요. 그건 이제 상해에서 하는 방송인데 걔도 이제 거의 비슷해요. 동방, 절강, 그다음 훈한 이렇게 셋이 좀 파워가 비슷하고 나머지 줄줄이 붙어있는 애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탑10, 탑20 이렇게 들어가는 방송국들이 들어가면 중국은 광고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냥 드라마를 잘 만들어서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종편까지 다 해가지고서 한 150 타이틀의 드라마 제작 편수가요. 150 타이틀에 한 4,000회 정도가 1년에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전체를 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드라마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거든요. 타이틀 수로 뭐 하면 뭐 우리나라에 한 10배 정도 만들어요. 2만 회 이상 만드는데 그래서 중국은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채널을 2개를 원래는 4개 틀 수 있었어요. 그래서 TV 드라마 만드는 사람들 수익률이 300%, 400% 이렇게 났었거든요. 그 채널 4개에 배급을 해서 채널 4개가 한꺼번에 틀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장금도 실은 훈한 TV도 틀었고요. 다른 채널들도 다 같이 틀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2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채널 2개에 동시에 방송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 가셔서 이상하다, 이 채널에도 이 드라마가 나오는데 이 채널에도 나오네, 뭐 이런 일도 가끔 당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너무 중국 드라마를 갉아먹고 있으니까 한 3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 쿼터제를 만들어서요 수입을 제한했고, 그리고 방영 시간도 프라임타임에 못 틀게 해서 아침에 틀고 아주 야밤에 틀고 이렇게 해서 좀 제한을 두고, 또 별그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별그대가 실은 중국에서 공중파에 방송이 된 게 아니고요. 인터넷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별그대가 아이치라는 중국의 그 동영상 사이트가 있어요. 아이치. 근데 그 사이트에 독점이 됐는데, 그러니까 파이널 클릭 뷰가요.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중국이 한 13억 된다고 생각하고 별그대가 29잖아요. 네. 클릭을 어느 정도 했을까요? 3. 더 많을 것 같아요. 4명, 4번 본다는데 한 번에. 네, 제가 이제 6개월 전에 물어본 수치에 의하면 312억 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죠, 숫자가. 중국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전부. 모든 국민이. 그리고 좀 남아요, 숫자가. ITA가 뻥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시 보기 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5번씩 보니까. 중국은 인터넷 드라마였어요, 별그대가. 공중파에 방송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했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면 공중파에 못 틀게 하니까 인터넷에서 먼저 가버려요. 근데 중국은 광전초국이 너무 가슴이 아플 거잖아요. 왜냐면 그 중국 드라마가 뭐 한류에 묻혀가지고
제한을 뒀더니 이게 엉뚱한 데 터져. 그래갖고 인터넷도 지금 컷하잖아요. 다만 외국 드라마 인터넷도 컷하기로 바꿔서 또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사간 수입업자들이 이제 그거 창구에 집어넣어놓고 모텔로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별그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 인터넷 판권이 원래 인터넷 판권은요 10,000불 정도 했어요. 그 공중파 미니 시리즈에서 좀 유명했던 거 그냥 중국 인터넷 판권 10,000불이니까 뭐 한 16개 하면 16만 불, 그죠? 이렇게 해서 그 가격에 팔렸거든요. 그 뒤에 갑자기 회당 30만 불이 됐어요. 상속자들 뭐 그런 거기 상속자들은 누가 그렇게 배우가 되게 유명한 이민호.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자들이 30만 불에 팔렸대요, 회당. 그러니까 제작비가 다 거의 반이 빠진 거예요. 인터넷, 중국 인터넷 판권. 제가 드라마 프로덕션을 하다가 드라마를 프로덕션을 안 하고 이제 접었는데요. 왜 접었냐면 실은 제가 했었던 드라마 프로덕션 기간에 공중파들의 폭력이 너무 심했고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공중파가 다 가져갔고 중국의 수익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불운하게 제가 드라마 프로덕션을 경영을 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데 다시 시작하려고 했더니 다시 시작하기는 싫어요. 너무 회사하기가 싫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근데 요즘은 조금 정상적으로 하고 네트워킹을 잘해서 중국이랑 이렇게 잘 달려놓잖아요. 그러면 프로덕션이 손을 붙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면 지금부터 조금 생각을 하셔서 그쪽으로 진출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거기에 좀 이렇게 들어가기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만약에 프로듀서를 해보시겠다고 하거나 연출은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하셨으면 뭐 그냥 영화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중국 영화는 많이 접했는데 드라마는 어쨌거나 검열이 있잖아요. 국가 자체에서. 그러면 드라마를 만들 때 그 내용이라는 게 되게 협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하는 중국이란 나라는 정말 너무 막장 같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드라마는 어쨌거나 그래도 한국에서는 실생활이 반영이 돼서 그게 좀 희망적인 것이든 아니면 좀 뭐가 됐든 그런 방향으로 개봉을 하려고 하는 것이든 어쨌든 반영이 좀 되는데 거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50%는 사극이고요. 네. 50%는 사극이고 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5%에서 30%가 그 공산당에 관련된 전쟁 기간, 일본과 했던 전쟁. 네. 그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맨날 그래갖고 거기서 뭐 전우가 뭐 전우에 거기서 싹튼 사람. 네. 우리나라 드라마가 대박 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건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수십 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지금 당장 중국에서 보통 저희가 지금 드라마에서 6개월 단위로 지금 이제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지금 이제 나갈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도 22일날 저번 달 22일날 무한도전이 지금 첫 방송 들어갔는데 그 이제 나머지들 이제 새로들 창작물에 가야 할지 그건 이제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도 지금 쿼터제가 들어가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방해를 해내면 중국 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이 로비해서 풀겠죠. 그걸 안 해서 이제 정으로 해결을 하는 정도로서 네,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에요. 네, 중국 사업자들이 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자꾸 만드는데 걔네들이 자꾸 사줘야 그래야 좋잖아요. 우리도 계속 만들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뭐 중국의 한류가 뭐 끝났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데 지금 중국은 영화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전체 스크린 수가 3,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전국에. 근데 지금 중국은 지금 상태가 2만 개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8만 개까지 가요. 그러면 극장이 8만 개가 되면 북미 시장을 이기게 돼 있거든요. 북미, 캐나다, 미국 시장이 원래 제일 큰 시장인데 북미 시장을
좀 얼마 전에 일본 시장 제껴갖고 2등 됐어요. 네. 그래서 계속 폭발적으로 30%, 40% 중국 영화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한 10년간은 계속 성장할 거예요. 영화 시장은. 그래서 굉장히 만약에 그쪽으로 방향을 트신다면 조금 시간 좀 오래 걸리겠지만 중국의 한국 프로듀서로 중국과 함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잡으신다면 굉장히 희망적이죠. 네.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류가 우리가 중국 시장 가가지고서 뭐 애들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뭐 우리 거 팔아먹을 시간이 거의 끝나간다 뭐 한류가 끝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5년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시각이 틀렸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어떤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중국 영화사에서 잡을 줬어. 너한테 프로듀서나 뭐 스텝으로 갈 사람. 그랬더니 2명? 손들더니 20명 중에 2명. 헐리우드에서 영화사에서 제안이 왔어. 갈 사람. 18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중국이 더럽고 뭐 그런 줄 아시죠? 중국요 안 더러워요. 그는 머릿속에 못 살고 더러운 인식이 자꾸 있어서 그렇지 전 세계에서 중국을 무시하는 두 민족이 있어요. 네, 한국이랑 일본이 일본은 근거가 있어요. 돈 많잖아요. 그리고 가가지고서 한번 제국으로 한번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 치고 그리고 일본은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근거도 없이 중국을 무시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월성 이런 게 있는 건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은 그 시장은 실제로 엄청나게 큰 시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프리미엄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 생각 자체가 틀림없어요. 그냥 그 시장에 꾸준하게 한 1% 정도를 우리 플레이어들이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서 소비할 수 있는 층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 시장이 300조 시장이면 1%면 얼마예요? 그죠? 한국 영화 방송인들이 가서 3조 가져오면 돼요. 3조 막 적지 않죠? 짭짤하잖아요. 그렇게 그 시장에 그 정도를 꾸준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네트워킹을 가지고 그 시장을 대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금광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옆에 금광이 있는데 왜 안 가겠어요? 금캐로 가야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거죠. 이제 자꾸 작가들이 뭐 중국을 어떻게 한번 후려보려면 뭐 어떤 걸 해야 되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지 말고 믿겠어요. 네. 왜냐면 우리는 한국에서 방송이 되잖아요. 중국에서 자막 입혀갖고 1시간 후에 인터넷에 올라와요.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네. 그리고 중국은 우리보다 시간이 1시간 늦기 때문에요. 시간으로는 똑같아요. 1시간 자막 방송하면 우리가 8시 방송하면 쟤네들은 1시간 준비해서 8시 방송이에요. 그래서 작가들이 쓰는 그게 그냥 중국 사람들 몇천만 명, 몇백만 명에서 몇천만 명은 그냥 실시간에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을 향해서 뭘 중국 거를 기획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드라마를 열심히 쓰면 아주 자연스럽게 중국에 배급되고 이름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한국의 유명한 작가. 그리고 꼭 한국의 유명한 작가 잡으러 와요. 네. 작품이 하나 되면 뭐 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뒷조사하는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제일 첫 번째 했던 작품이 커피의 여왕이라는 흔한 TV 작품이었는데 그거를 갔는데 자기네들이 회의한다고 앉았는데요. 제가 했던 카이스트부터 제가 연출했던 제작했던 모든 작품을 싹 다 보고 온 거예요. 거기 온 10명 넘는 분들이 러닝타임으로 있잖아요. 3일 정도를 꼬박 봐야 되는 거를 완전 바로 스트레이트로 이어달리기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뭐 이 사람의 평판 이런 것도
한국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다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어떻게 뭐 얼레벌레 중국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틀려먹어요. 그건 중국 사람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장사 잘하는 민족인데. 중국 남자들은 이렇게 교육받아요. 30살이 되면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는 돈을 30살에까지 다 모아야 된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군대를 안 가잖아요. 모병이니까.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22, 3살 얘네 또 만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22살에 졸업하고 바로 장사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그리고 방송국 PD도 자동차 공업사 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방송국에 뭐 아나운서도 음식점 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다 잡을,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 심의 자체가 엄청 늘어나요. 중국에서 제작된 드라마 자체가. 네. 그럼 분명 한국 드라마가 이제 할리우드 넘어갈 때도 심의에 걸리진 않는지, 그 인터넷 생방송 올라올 때 인터넷 자체에서는 심의가 없는지. 그건 심의, 인터넷에 원래 심의가 없었어요. 없었다가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래갖고 꽉 막혀버렸잖아요. 이제 생방송 안 해요. 그거 아니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직경으로 해가지고 불법 복제를 해서 딱 터진다고 피해가 되게 심각하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가 들어오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없이 유통되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손해보는 것도 상당히 크지 않나요? 뭐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중국이 OECD 국가이긴 하지만 만약 그 판권이 제대로 다 정산이 돼갖고 우리한테 들어온다면 우리는 요트 사야죠. 요트 살 수 있어요, 진짜로.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중국 사람들은 또 그런 불법에 대해서 조금 아직도 좀 이해도가 좀 낮아서 그걸 좀 당연하게 좀 생각해요. 혹시 아시세요? 네? 저는 토렌트 쓰긴 하는데 저는 항상 제휴로 받아가지고 아, 네. 저 되도록이면 제휴로 받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실은 중국 자체 내에서 이제 그거를 조금 돈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나라도 한 시절에 다 다운받아서 돈 다 못 원래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여자 정예를 거의 대부분 알아요. 근데 관객은 48,0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본 거예요? 여자 정예 서비스에 뭐 돈 받는 구조가 지금 없거든요. 없어요. 과금하는 사이트가 없어요. 그런데 다 봤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자 정예하고 망해서 망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힘들어져서 부채가 생겨서 썸데이 연출을 받아서 메꿨단 말이에요. 그런 일 안 벌어졌었겠죠. 그런데 그 시절이 딱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인터넷이 이제 좀 정비가 돼서 돈이 많이 이제 원래 생산자들에게 많이 돌아가는 구조로 왔지만 중국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중간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과금이 잘 되면 넷플릭스 같은 회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도 실제로. 넷플릭스 뭔지 아시죠? 아세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 아세요? 모르세요? 집에 가셔서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를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이제 이 매체와 이런 환경을 만약 공부를 하신다면 이건 약간 상식적인 거예요. 전 세계에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던 작은 미국의 한 업체가 넷플릭스라는 업체가 덩치가 막 커져서 원래는 비디오 그냥 돈 내고 비디오 보는 서비스였어요. 심지어는 배달 서비스도 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뭘 했냐면요. 드라마를 제작을 했어요. 드라마를 제작해서 방송국에 안 걸고요. 자기 사이트에서 돈 받고 전편을 팍 풀어버렸어요. 근데 그걸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방영만 되고 공중파를 안 탄 그 드라마가 뭐 다 쓸었어요. 상을. 그래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진짜 재밌는
드라마를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요즘에 보면 그 컨텐츠 확보한다고 네이버도 뭐 드라마 만들고 웹드라마들 많이 만들죠. 네. 그런 어쩔 수 없이 동영상 컨텐츠가 자꾸 돈이 되는 걸 아니까 이제 네이버도 안 할 수 없고 다음각사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자꾸 발전할 거고, 유튜브는 뭐 유튜브의 혹시 구조는 유튜브로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버는지 구조들은 좀 아세요? 알려주세요. MCN이라는 단어 아세요 혹시? 멀티 채널. 네트워킹. 네. 네. 좀 아시네. 훌륭하시네. 그 유튜브는 유튜브에 그러니까 옛날에 블로그를 하면 블로거들이 파워 블로거 이래갖고 광고가 붙으면 돈을 좀 많이 벌었잖아요. 고스란히 그 모델이 유튜브로 갔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고정하는 시청자들이 몇십만 몇백 명만 되는 사람들한테는 광고가 붙고, 그거 광고 붙은 광고료를 그 만든 제작자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거지. 그 중간에서 MCN 네트워킹을 하는 회사들이 한국에서 생겨서요. 그 파워 블로거 같은 그걸 만드는 제작자를 모아서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회사가 여러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CJ가 제일 크게 하고 있고요. 매출이 1년에 한 300억 텐데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도 좀 예민하게 이렇게 보시면서 유튜브에서 요리 방송 하는 사람이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벌어요. 집에서 와이프랑 둘이서 요리를 유튜브 방송으로 그냥 계속. 유튜브 말고도 아프리카 TV도 같이 MCN 작업. 예, 같은 거죠. 아프리카 TV가 대표적이죠,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TV가 1등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유튜브를 아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미국은 거의 유튜브거든요. 우리는 아프리카 TV를 좀 잘 알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은 이제 워낙 인터넷에 돈이 많아서 결국 알리바바도 마윈 회장도 결국은 동영상 컨텐츠로 가죠. 그래서 결국은 동영상 컨텐츠가 답이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많은 돈을 쓰면서 지금도 중국 웹드라마는요 한국 공중파 드라마 제작비를 써요. 지금도 제작비를.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큰 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감당할 때 중국 감독들이 잘하는 것 말고 한국 감독들이 잘하는 거는 한국 감독들이 계속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홍콩 영화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홍콩 영화가 붐이 확 불었던 10년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점유율이 홍콩 영화가 한 해 전체의 반을 차지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응팔에 보면 그죠? 주윤발 시절, 여명, 주윤발 이런 그런 것처럼 한류 컨텐츠가 부는 바람이 있지만 실은 인력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영속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어요. 그 시장이. 참 좋은 거는 이런 거예요. 배우들은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다 사투리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화를 안 쓰고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초등학교 때 보통화를 교육을 다 해서 서울말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놓고 평상시에는 남쪽 사람들은 또 보통화를 안 쓰고 자기네 말 쓰잖아요. 만다린이라고 하는데 이 보통화를 가르쳐 놓고 방송을 할 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막을 꼭 하게 돼 있어요, 드라마. 그리고 성우가 한 30만 명쯤 있어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더빙을 많이 해요, 드라마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후시녹음을 해서 방송을 드라마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우들이 가서 그냥 한국말로 대사를 하면서 출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우들은 참 훌륭한 거죠. 중국 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가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제가 이제 첫 번째 작품 할 때 진짜 웃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서로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중국말, 오른쪽은 한국말 대본이 이렇게 있거든요. 있는데 둘이 무슨 말인지 서로 모르니까 읽어보고 순서대로 막 하는 거예요. 액션, 리액션은 안 돼요. 잘 못 알아보는데
나중에 다 하고 났는데 한 줄 남아요. 그러니까 단추 이렇게 하나씩 잘못 낀 것처럼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막 웃었어요. 야, 그래도 뭐 나중에 편집할 때 어차피 커트 붙이니까 괜찮아, 마지막 거 해, 이렇게 하고서 웃고 끝냈는데, 그런 경우도, 그런 해프닝도 벌어지고 그렇지만 중국은 여전히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들 또 좋아하고요. 한국이 그 커다란 중국 시장에 많은 부분을 저는 뭐 한 1% 정도라고 이야기했지만 2, 3% 정도라도 꾸준하게 잘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나갈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하는데 일조를 하는 게 제 앞으로의 일인 것 같아서 그쪽 방향으로 조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 많이 됐네요. 마지막 질문. 개인적으로 그 감독님은 드라마가 더 하시기가 편하신지 아니면 영화가 더 하시기 편하신지 좀 개인적으로 한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드라마 연출은 노가다입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뭐 무슨 일이든지 제가 이렇게 심하게 노가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육체가 성하지 다 부서져. 그래서 끝나고 나면 요양을 갔다 와요. 그래서 작가도 마찬가지고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배우들은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나는 계속 손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힘 있는 대로 돌아가고요. 몸도 있는 대로 힘든데 판단을 해줄게 하루에 뭐 몇천 가지를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출은 그렇잖아요. 쟤는 저기서 연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방송할 거가 편집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뇌가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다가 이제 한 12시간 넘어가서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판단 정지예요. 잘했는지 됐다 가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막 하다가 12시간 넘어가고 한 16시간 가까이 가면 이렇게 옆을 쳐다보고 됐냐? 판단을 못하니까 자꾸 물어봐. 그리고 영화는 실은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영화가 가장 아름다운 작업이죠. 영화는 대사 하나를 놓고도 이제 배우랑 왜 이 대사를 썼냐면 뭐 이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짓거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씬도 뭐 이렇게 찍어볼까 저렇게 찍어볼까 하면서 또 촬영 감독이랑 의논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업화된 아주 틀에 짜져갖고 빡빡한 영화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을 꼭 하게 딱 돼 있거든요. 영화는.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좀 행복하고 여유가 있는데 드라마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요 완전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실은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너네는 일주일에 드라마 120분을 찍어내냐고. 미국 사람들 진짜 깜짝 놀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그리고 진짜 대책이 없는 게 대본을 써놓고 그 주일 안에 찍는 게 아니고요. 라이브로 써요. 작가들이. 쪽대본. 네, 저는 쪽대본 진짜 신경질 나는데, 진짜 나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선생들이라서 뭐 내가 지금 얘기 못하겠지만, 쪽대본 날라오면 어떨 때는 그래요. 전체 이야기만 대충 이야기해줘요. 배우한테 이런 이야기고 엔딩이 이거래. 그래놓고 반쪽을 들고 찍는데,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을 찍고 있는 거예요. 뭐 액션, 리액션 어떻게 해? 이런 아주 안 좋은 경향도 있는데 오히려 라이브로 가면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자꾸 볼 수 있어서 그게 또 괜찮은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감독 하나가 죽으나 사나 찍으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힘들면 빅 카메라 봐가지고서 두 팀이 같이 찍어서 또 배우만 죽어나요. 주연 배우만 죽어나고 또 약간 여유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중국은 이제 심의하고 검열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제작은 안 되고. 근데 이제 특별히 이런 경우는 있어요. 방송국에서 심의 제작을 완결하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이 책임지고 관결청국에 처음에 접수만 하고요. 그 다음에 사후 제작을 면제받고 그냥 방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요번에 이영애 씨랑 송승헌 씨 촬영하는 게 사임당. 예. 사전 제작인가요?
이게 이제 반반일 거예요. 지금 찍고 있거든요, 열심히. 방송은 거의 다 찍고 할 거예요. 네, 거의. 방송은 내년에 MBC에서 할 거고, 하나TV도 잡힌 것 같아요. 방송 일정 거의 비슷하게. 윤상호 감독이라고, 비천마하고 또 중국장어디서 출했던 훌륭한 친구가 찍고 있는데, 이 형이 하나가 컴백했다는 것만으로도 뭐, 그죠? 네, 중국에서는 진짜 몇천억 움직이는 컨텐츠죠. 네, 좋아요. 네, 해가 졌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